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 저수지 밑바닥에서 거대한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20여 명과 잠수부 4명을 동원한 끝에 건진 드럼통에선 지독한 악취가 풍겼는데요. 단단히 봉해진 드럼통 안엔 참혹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100 กว่าโลแน่หลัก100 กว่าโลแน่นอนครับต้องมีใช่ครับเพราะปูนในถังก้นถังเยอะมากครับใช่สมมุติถังคว่ำอย่างนี้เหมือนเขานั่งเหมือนนั่งแบบนั่งเหมือนจับยัดลงไปนั่ง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 피해자는 평범한 30대 한국 남성이었는데요. 머리를 식힐 겸 태국을 찾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은 방콕의 한 클럽. 누군가에게 이끌려 승용차에 올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คนร้ายที่ก่อเหตุนะครับน่าเชื่อว่ามีทั้งหมด3 ราย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들. 그에게 약을 먹여 차에 태웠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했는데요. 시신은 드럼통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하며 유족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1억을 주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못 찾았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내리고 가방 끌고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계시더라고요. 급하게 태국에 도착했지만 싸늘한 시신과 마주해야 했다는 유족. 누나는 동생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뼈가루 담긴 지퍼백을 이 통 안에 넣어서 제가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훨씬 컸던 제 동생이 여기 반도 안 되게 이렇게 그 지퍼백에 담겨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오니까 내 동생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동생. 그 무게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고요. 흩어져 도주했던 가해자들 그중 한 명이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이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틀 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주범과는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이었죠. 서로 죗값을 떠넘기는 가운데 마지막 가해자는 무려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다 잡혔군요. 마지막 가해자가 검거되기까지 애간장만 태웠다는 유족.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속하게 나빠지셨어요. 거의 왜냐하면 식사를 못 하셨어요. 다 10살에 낳은 막내 늦둥이 아들이었고 진짜 엄청 오냐오냐 키웠어요. 솔직히 엄청 예쁘게 진짜 키웠어요. 우리 왜 안 오노? 우리 어디 있노? 어디 갔노? 까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얘네들 1심 선고 결과도 못 듣고. 그렇게 지난 설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주범에겐 무기징역, 공범에겐 각각 징역 25년과 30년을 선고했는데요. 30년이 나오든 40년이 나오든 그것보다는 신상 공개를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 저희 가족이 고통받는 만큼 그 가해자들 저희보다 더 고통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어쨌든 셋이 진술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영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저희가 찍은 CCTV가 없잖아요. 그러니 얘가 했다라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살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진술이 제각각이라 신상 공개를 결정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3명의 가해자가 각각 다른 시기, 다른 곳에서 검거됐던 것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가해자를 잡았을 땐 다른 둘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경찰의 신상 공개가 어려웠던 상황. 파타야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범죄였잖아요. 강도살인 혐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개 대상이 돼야 되는 사건인데 그때 당시 각각 상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공개 결정이 안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요건들을 그때 당시엔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잔혹한 살해 후 은닉까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특정 중대 범죄였지만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태국 뉴스에선 3명 다 얼굴 공개했고요. 발표했어요. 차에서 죽었고 목 졸랐고 범인 3명이고 다 그렇게 했고 CCTV 다 나왔고요. 뭐 시체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거였을까요? 태국 현지 언론은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여권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3명 다 잡혔으니까 신상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신상 공개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거냐? 했더니 법이 안 된대요. 가해자들의 혐의가 입증된 후 다시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는 유족. 그런데 이번엔 법이 문제였습니다. 특정 중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규정에 의하면 특정 중대 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이제 공소 사실이 특정 중대 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법이죠. 처음부터 특정 중대 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간에 바뀌었어야 한다는 얘기. 법률상 기소 후엔 재판 중에 특정 중대 범죄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의 집 앞에 팻말을 붙일 정도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권까지 굳이 우리가 시민과 똑같이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것이 강해요.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각종 소송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제고의 여지가 있네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유족. 누나 왜? 나 너무 억울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나 잘했지. 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꼭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가해자들은 잡혔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